벨라루스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절대 안 변할 것처럼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여기 벨라루스에서 온 아내가 한국인 남편을 향해 소리칩니다. 도대체 이 부부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레나 코발렌코입니다. 벨라루스 민스크 근교의 작은 도시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었죠. 저는 벨라루스의 작은 도시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지만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혼자라는 것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졌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유치원 교사의 월급으로는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사는 작은 도시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동창회에서 만난 대학 동기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저는 몇 번의 진지한 만남 끝에 모두 실패를 겪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좋은 배우자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이었죠.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많은 젊은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나 해외로 떠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도시의 언어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언어 교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약간의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었고 다른 문화를 접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죠. 그곳에서 저는 그를 처음 만났어요. 한국에서 온 키가 크고 조용한 눈빛을 가진 정태 씨라는 남자였습니다. 정태 씨는 비즈니스를 위해 러시아어를 배우러 6개월 어학연수를 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그의 언어 학습을 도와주는 사이였지만 차츰 우리는 수업 외에도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를 벨라루스의 아름다운 장소들로 안내했죠. 다른 남자들과 달리 정태 씨는 진지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로 일한다는 그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러시아어를 익히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볼 수 있었죠. 가끔은 서툰 러시아어로 재미있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웃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시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정태 씨가 갑자기 제게 고백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저에게 끌렸다고,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말이죠. 저도 사실 그에게 점점 마음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제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정태 씨의 어학연수 기간 동안 매일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문화, 가족,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저는 그에게 벨라루스의 역사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교제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정태 씨의 어학연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점점 불안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정태 씨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한국으로 함께 가서 새 삶을 시작하자고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은 확실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곁에 있겠다고 제게 말했죠. 정태 씨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그리고 정태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 모든 준비를 마친 후 1달 만에 다시 벨라루스로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이 저를 만나길 기대한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제가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을 걱정하셨지만 정태 씨의 진심 어린 태도와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벨라루스에서 소박한 전통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새로운 삶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해야 한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이 어떨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벨라루스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이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정태 씨와 함께하는 미래, 아직 보지 못한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벨라루스와는 달랐습니다.
높은 아파트 건물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낯선 언어. 정태 씨가 살고 있는 서울 근교의 도시는 제가 살던 벨라루스의 조용한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정태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저 신기한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정태 씨의 집. 제 예상과 달리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정태 씨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사실이 조금 긴장되었어요. 우리만의 집은 언제 구할 수 있을지 물었을 때 정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내년쯤에는 가능할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라는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수긍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생각보다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준비해 두셨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낯선 맛이었지만 그분의 정성이 느껴져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신혼의 달콤함으로 가득했어요. 정태 씨는 출근 전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었고 퇴근 후엔 함께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었죠. 시어머니는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려 애쓰셨고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점차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정태 씨는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피곤해 지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뒷전이 되었고 저는 점점 집안에 갇힌 느낌이 들었어요. 근처 마트라도 같이 갈 수 있을지 물어보면 정태 씨는 피곤하다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대화도 쉽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인사말과 생활 용어만으로는 깊은 대화가 불가능했고 때로는 그들의 대화에서 제 이름이 언급될 때면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더욱 고립감을 느꼈어요. 결혼 3개월 차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에 벅차올랐어요. 정태 씨도 좋아했고 시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입덧이 심해지면서 더욱 고립감을 느꼈어요. 벨라루스에서라면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었을 텐데 여기선 시어머니의 방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며 모든 음식을 따뜻하게 해먹으라고 조언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벨라루스에서는 오히려 입덧에는 시원한 음식이 좋다고 했는데 말이죠. 문화적 차이가 이렇게 일상에서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 저의 건강 상태를 우려해 배려하시고 챙겨주시려고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크고 작은 생활 방식과 상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좁혀 나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서툴러 병원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나 정태 씨가 동행해야 했는데 그럴 때면 의사와 직접 소통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컸죠. 그렇게 힘든 마음이 폭발할 때면 밤에 홀로 울 때가 많아졌어요. 그럴 때면 정태 씨는 제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움은 언제나 내일로 미뤄졌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혼자 동네를 산책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나가는 거리, 낯선 간판들과 장소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기분 좋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외국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였어요. 그녀 역시 한국 남자와 결혼해 이곳에 온 지 5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대화하며 금세 친해졌어요. 마리아는 이 동네에 사는 다른 외국인 주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다며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 하지만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거야. 마리아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삶에 작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가 혼자 외출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정태 씨도 미리 말했어야 한다며 약간 언짢아했어요. 여기는 벨라루스가 아니야. 길을 잃으면 어떡해? 정태 씨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독립적인 성인이 아닌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맞을까? 점점 이런 의문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하려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니콜라이가 태어난 후 일상은 더욱 고단해졌어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죠.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면서도 시부모님의 식사와 집안일을 챙겨야 했습니다. 정태 씨는 승진을 위해 더 바빠졌고 가끔은 며칠씩 출장을 가기도 했어요. 니콜라이는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달래는 말도 자장가도 모두 러시아어로 나왔어요. 그럴 때면 니콜라이가 자라면서 벨라루스의 문화와 언어를 모르게 될까봐 걱정되었죠. 한국에서 자라는 제 아이가 제 뿌리를 모른 채 자라는 건 아닐지. 시어머니는 니콜라이를 무척 사랑했어요. 항상 아기를 안아주시고 한국식 이유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죠. 하지만 때로는 제 육아 방식에 의견을 내실 때면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기는 이렇게 눕혀 재워야 해. 우리 정태도 이렇게 키웠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벨라루스에서는 다르게 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언어의 장벽과 며느리라는 위치가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마리아가 소개해준 외국인 주부 모임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매주 목요일 2시간 동안이지만 그곳에서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러시아에서 온 여성들과 함께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출장 가면 정말 외로워. 시부모님과 단둘이 있는 게 때론 너무 부담스러워. 베트남에서 온 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용기를 내 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이 술술 나왔습니다. 가끔은 이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돼요. 정태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고 외로워요. 그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죠. 마리아는 자신도 처음 2년간은 매일 울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태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는 늦게 돌아와 피곤해 보였어요.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또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죠. 한 번은 새벽에 니콜라이가 고열로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패닉에 빠졌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적 한계로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태 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출장 중이었고 시부모님은 괜찮을 거야, 해열제만 먹이면 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전화를 받으셨죠. 아기의 상태를 보신 어머니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시부모님을 깨워 도움을 청했고 시아버지가 운전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니콜라이는 급성중이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아직 독립적인 어른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이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맞을까? 이런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지만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 몇 번 가지 못하고 그만두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외국인 주부들과 교류하려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에 바빴고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높은 벽이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가 끓인 보르시를 맛보시고는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이런 걸 먹고 자랐니? 한국 음식을 배우는 게 좋겠구나.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평가가 아니라 제 정체성, 제 고향, 제 뿌리에 대한 거부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벨라루스가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던 순간들, 가족과 함께했던 축제들, 그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태 씨에게 울며 이야기했습니다. 난 여기서 그저 외국인 며느리, 아기 엄마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올레나라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어요. 정태 씨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날 이후 정태 씨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카페, 때로는 영화관.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숨통이 트이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는 또한 러시아어로 사랑해와 고마워를 배워 가끔 저에게 말해주었고, 그럴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 휴대폰 사진첩에서 벨라루스의 제 가족 사진을 보시고는 관심을 보이셨죠. 내 나라는 어떤 곳이니? 가족들은 다 어떻게 지내? 비록 번역기를 통한 대화였지만 그 질문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의 배경에 관심을 보이신 거였으니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벨라루스의 사진들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순간들이 힘들었어요. 정태 씨는 노력했지만 회사 일이 바빠 자주 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니콜라이는 밤에 자주 깨어 울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국인 주부 모임에서 만난 러시아 출신의 나타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돌아가기로 했어. 5년을 버텼지만 더는 못 견디겠어. 그녀의 말에 모두가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타샤는 두 아이를 데리고 러시아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견딜 수 없다면 나도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니콜라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태 씨와 시부모님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니콜라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정태의 눈과 제 코가 섞여 있었어요. 두 문화, 두 나라의 혼합체인 우리 아들. 그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태에게 제 마음을 더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이 결혼이, 이 가정이 제 선택이었고 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제 한국어는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늘었지만 여전히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엔 부족했어요. 니콜라이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집안일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정태 씨는 승진을 앞두고 더 바빠졌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휴가 갈 수 있을 거라며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죠. 정태 씨의 말은 늘 미래형이었습니다. 오늘의 피로와 외로움은 내일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저는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40도에 가까운 고열로 앓아누웠지만 니콜라이를 돌봐야 했기에 쉴 수가 없었어요. 정태 씨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으로 밤늦게 귀가했고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약은 먹었어?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저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니콜라이에게 밥을 먹이려다 어지러움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침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괜찮냐며 이렇게 아픈데 왜 말을 안 했냐고 제게 말씀하셨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시아버지를 부르셨고 두 분은 저를 침대에 눕히셨어요. 시어머니는 니콜라이를 돌보며 제게 꿀차와 약을 챙겨주셨고 시아버지는 응급실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의사는 심한 독감과 탈수 증세라고 했어요. 주사를 맞고 약을 타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태 씨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부엌으로 불러 무언가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한국어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얼마나 힘들겠어? 그날 밤 정태 씨는 제 곁에서 밤새 간호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올레나.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보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제가 갈망했던 인정이었어요. 정태 씨는 처음으로 제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그리고 저를 더 잘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정태 씨는 일찍 귀가하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니콜라이를 돌보며 제게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낯선 한국 생활에서 제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벨라루스 음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냐며 직접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 작은 제안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보르시와 드라니키를 만들었고 시부모님과 정태 씨는 진심으로 맛있게 드셨어요. 시어머니는 요리법을 필기하며 다음에 또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정태 씨의 회사가 갑자기 경영난에 처하면서 그는 해외 지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싱가포르로 1년간 파견 근무를 가야 한다는 소식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니 회사 규정상 처음 6개월은 혼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 후에 가족이 합류할 수 있지만 니콜라이가 너무 어리고 제 한국어도 아직 미숙해 싱가포르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커리어가 중요하다며 1년만 참으라는 정태 씨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졌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시부모님과 단둘이 지내야 한다니. 그리고 한국에서 겨우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할 가능성도 있다니. 그날 밤 저는 벨라루스 친구 안나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저와 비슷하게 국제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이혼하고 벨라루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항상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정체성과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안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태 씨와의 관계, 니콜라이의 미래, 그리고 제 자신의 행복. 이 모든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정태 씨에게 제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당신이 떠나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시부모님과의 소통도 아직 어렵고 니콜라이는 자라면서 더 많은 질문을 할 텐데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다고 말이에요. 정태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커리어의 중요한 기회였는데 저와 니콜라이를 위해 포기했다니. 그 순간 저는 정태 씨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꼈어요. 위기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태 씨는 야근을 줄이고 가족 시간을 늘렸으며 시부모님은 제 문화와 습관을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저도 더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비록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태 씨가 퇴근 후 들고 온 선물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러시아어 동화책과 벨라루스 음악 CD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 뿌리를 인정해주는 마음의 표현이었죠. 니콜라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문화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태 씨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니콜라이를 봐주며 제게 한국어 학원에 다시 다닐 시간을 주셨고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우리 가족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가곤 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제가 겪는 어려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저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어려움을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 탓으로 돌렸지만 점차 제가 능동적으로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연습하고 요리 클래스에 참여해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동네 주민 모임에도 참석하며 이웃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 씨와 저는 매주 금요일을 데이트 나이트로 정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니콜라이를 봐주시는 동안 우리는 2시간만이라도 부부로서의 시간을 보냈어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한 그 시간은 점차 우리 관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어요. 정태 씨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울적할 때면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로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면 저는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정태 씨는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도 가끔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특히 니콜라이의 교육 방식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식 교육의 엄격함과 규율을 중요시했고, 저는 벨라루스식의 자유로운 탐구와 창의성을 강조했어요. 아이가 뭐든 만지고 탐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말하면 시어머니는 하지만 규칙과 질서도 배워야 해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갔어요. 니콜라이에게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장점을 모두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어느 날 정태 씨가 직장에서 인정받아 작은 승진을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부모님, 정태 씨의 몇몇 친구들, 그리고 제 한국어 학원 친구 2명이 함께 했어요. 파티 중간에 정태 씨가 갑자기 일어나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제 성공은 가족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특히 올레나에게 감사해요. 낯선 나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항상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해줘서 고마워.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정태 씨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 희생과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박수를 치며 미소 지으셨고 친구들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정태 씨는 이어서 다음 달에 연차를 내어 벨라루스에 다녀오자고 권했죠. 니콜라이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날 때가 됐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났어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제 뿌리와 정체성을 완전히 인정해주는 의미였으니까요. 시부모님도 그 계획에 흔쾌히 동의하셨고 벨라루스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벨라루스로 가족여행을 떠났죠. 니콜라이가 처음으로 외조 부모님과 만나고 제 고향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태 씨는 벨라루스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음식에 감탄했고 부모님은 손자를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희 3명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한 영어 유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 러시아어와 벨라루스 문화 지식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죠. 처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순간 벨라루스에서의 제 직업 정체성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이제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호추 쿠샤찌 먹고 싶어요. 같은 식으로요. 정태 씨도 간단한 러시아어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그런 노력이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가끔 여전히 고향이 그립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소통하고 이해하고 타협하는 것. 그것이 다문화 가정의 비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태 씨가 갑자기 니콜라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면 어떨지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두 번째 아이. 더 많은 책임과 도전을 의미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보다 훨씬 준비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혼 3년 차, 우리는 마침내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시부모님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은 온전히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직접 가구를 고르고 커튼 색깔을 정하며 이 공간이 정말 우리 집이라는 소속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새삼스럽게 정말 3년 사이 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삶은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